릴더크 사건에서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재판 몇 주 전에 추가된 혐의들이 이제 이 재판에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판사가 공개법정에서 검사들을 지적했습니다. 더크는 다가오는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연방검사 니마 라마니와 함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로잉크라임과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릴더크 사건에 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래퍼는 연방 청부살인 재판을 앞두고 큰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라이벌 래퍼를 상대로 청부살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릴 더크, 즉 더크 뱅크스 팀의 멤버들이 이 로스앤젤레스 법원 밖에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롤링스톤 기자 낸시 딜런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8월 재판에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싸움과 관련해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인지 여러분께 맥락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릴더크는 사실상 거의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202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사바야 로빈슨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것이 래퍼 콴도, 론도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청부살인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빈슨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불과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폭탄을 터뜨렸고, 방금 일어난 일은 사실상 그들에게 되레 역풍이 된 셈입니다. 더크는 새 혐의가 담긴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 경계를 넘고 수년에 걸친 완전히 별개의 혐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카고에서의 총격 사건 연루 의혹, 애틀란타에서의 살인 미수,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 밀매 활동에까지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혐의들이 제기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건 로스앤젤레스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은 잠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련의 범죄 혐의들까지 포함하는 재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제기할 수 있었던 혐의들이라며 정부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법원 서류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크의 변호인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준비를 위해 추가 연기를 요청할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혐의를 분리해서 로빈슨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8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혐의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심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정에 있었던 여러분께, 그리고 서류를 읽으신 분들께 판사님의 오늘 질문과 그분이 지적하신 점들을 신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저희의 결백한 의뢰인 덕 뱅크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의 결백한 의뢰인 덕 뱅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업무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더크 뱅크스의 변호사 드루 핀니와 팀원들입니다. 또 영석의 변호사였던 브라이언 스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켜본 분들은 그를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식은 롤링스톤 기자 낸시 딜런의 제공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판사가 혐의를 분리해 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8월 재판에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사실상 법정에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검사들을 완전히 멈췄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서류, 즉 신청서와 정부의 반대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네, 판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법정 드라마가 많았죠. 알겠어요. 빨리 말할게요. 보세요. 저희는 사이드바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다룹니다.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 유출, 피해입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항상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코그니는 여러분의 정보가 노출된 오래된 게시물과 검색 사이트를 추적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알고 보니 데이터베이스에 제 정보가 있었고 며칠 만에 인코그니가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설정도 간단해서 계정만 만들면 나머지는 인코그니가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의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링크를 제출해서 그들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직접 조사하고 삭제해줍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 찾으면 해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세요. 연간 요금제에서 60%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incognito.com// 또는 incognito.com/rs의-힐에서 이용하세요. 좋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니마 라마니 전 연방검사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LA에서 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은 보시다시피 음악업계에서는 브라이언 스틸이 팀에 합류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연방법원에서는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언론과 음악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중대한 전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신청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더크 변호인단이 새로운 혐의를 로스앤젤레스 재판과 분리해달라고 신청했고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LA 사건, LA 재판을 위해 20개월, 아니 21개월 동안 준비해왔고 8월 재판을 치를 준비가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석 달도 안 남기고 정부가 세 번째로 수정된 기소장에 새로운 혐의와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조직범죄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비아카르 혐의가 막판에 추가되면서 뱅크스 씨의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태로워졌으므로 이 법원은 해당 혐의를 LA 혐의와 분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신속한 재판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가 혐의를 제기하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데 지연을 보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연기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이는 세 번째 수정, 기소장을 기각할 근거가 됩니다. 자, 니마,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변호인 측이 실제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 변호인 측은 검찰을 압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무죄라 생각하며 재판을 원합니다. 정부가 거의 막판에 새로운 혐의나 주장을 추가해서 피고인의 재판 준비에 지장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검찰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만 이번만큼은 변호인 측의 입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는 이미 꽤 오랜 시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2024년 10월부터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보석을 반대했고 판사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고 다음 달에 재판 날짜가 잡혀 있는데 또 다른 주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렇게 추가된 사실들과 증인들 그리고 혐의들에 대해 변호를 준비하려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아니면 한 손이 묶인 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점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든 문제가 되지만 특히 추가된 혐의가 매우 중대한 이런 사건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혐의들은 주 밖에서의 행위와 증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약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다면 별도의 재판을 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판사님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변호인 측이 정부가 이미 이 사건에서 시카고 사건, 즉 시카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을 이전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른 문제 행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는 통지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월에 그 통지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변호인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철회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2월 심리에서 판사가 직접 분리재판 요청은 분명 사소한 요청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카고 증거가 사건에 남아 있었다면 훨씬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정부는 이번에는 다른 불법 행위의 증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단체의 직접 증거로 그것을 다시 들여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마,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왜 검찰이 이 증거를 제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그들의 주장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변호인 측은 정부가 증거를 철회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여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 건가요? 이런 종류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기소할 수도 있죠. 바로 정부가 여기서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전의 불법 행위 증거를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공소 사실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공소시효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행위를 기소하지 않지만 동기나 공통된 계획, 수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오더크가 이 범죄 조직을 운영했고 보복을 위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고인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성폭행 사건이든 여기처럼 청부살인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종류의 증거를 제시하려는 이유가 있지만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404 증거와 증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검찰은 그런 종류의 통지를 변호인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인 측은 가능하면 증거의 이의 제기 후 판사 판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성이 있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사실 404 증거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지만 저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항소법원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하비 와인스타인 첫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입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이런 다른 비행 관련 증인들을 모두 부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르더크 사건에서 검찰이 우리는 다른 주에서 일어난 이 다른 범죄들의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통지를 제공한 겁니다. 그들은 통지를 철회했다가 다시 기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특히 재판 한 달 전에 이렇게 못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너무 선입견을 불러일으켜요. 공정하지 않죠.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건 롤링스톤의 보도에 따른 건데 그들은 이 심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더 이야기할 건데 이번에 더크에게 승리를 안겨준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마이클 W.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당신은 시카고 사건이 로스앤젤레스 살인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죠. 그건 명백합니다. 당신은 그걸 장점으로 보지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해질까 걱정돼요. 양측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던 건 그게 자기들의 사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검찰의 청부살인 사건, 즉 로스앤젤레스 혐의에 잠재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런 사건에서는 공범의 증언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살인범이나 미수범이 2명이라면 검찰 쪽 주장은 더 힘을 받습니다. 배심원들은 한 명의 주장은 의심해도 다른 한 명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롤링스톤 라디오의 낸시 딜런 기자도 칭찬합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훌륭했고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제 말처럼 피츠제러드 판사님이 맞습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봐요, 제시. 이건 단순히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죄 판결이 항소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만약 르더크가 유죄 판결을 받고 판사가 마지막 순간에 검찰이 기소 내용을 변경하는 걸 허락했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항소 사유가 될 거예요. 봐요, 변호인 측이. 모든 시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6월 4일 세 번째로 기소장을 변경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시작 석 달도 안 남은 때였죠. 그들은 많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이를 저장하려면 1TB 하드 드라이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죠.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변호인 측은 이제 재판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신형이 걸린 혐의에 대해 테라바이트 단위의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고 소화하고 조사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정부 측의 주장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왜 정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그래서 정부 측의 반응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0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제출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살인 혐의와 시카고에서의 살인이 모두 같은 사건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범죄 조직의 일부이며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크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 공개로 인한 부담을 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피고인 뱅크의 분리재판 요청의 유일한 근거는 8월 20일 재판에서 비아카르 혐의가 병합될 경우 자신의 신속 재판 권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헌법적 분석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혐의를 미뤘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고 수사가 언제든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59개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했고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카고 사건의 두 공동 피고인이 2026년 4, 5월에 유죄를 인정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혐의와 수사가 진전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물론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그들이 법적으로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기소하고 체포하는 시점을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금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사실, 설령 그게 정부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증거 자료를 이렇게 늦은 시점에 제공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판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증거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겁니다. 제가 그들이 그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형사 사건에선 증거 개시가 일방적이라 정부라면 증거를 입수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 의문이 생기고 판사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형사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사사건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수정된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소장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죠. 맞습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수정된 소장은 민사든 형사든 추가적인 혐의와 주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송에 대응하는 사람이 재판 전에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 판사의 결정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더크의 분리심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번과 6번 혐의를 나머지와 분리했습니다. 즉 시카고 살인사건과 혹은 주장된 살인사건 그리고 애틀란타에서의 주장된 살인 미수 사건은 8월 재판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크는 변호사들이 원했던 대로 로스앤젤레스 청부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판사가 한 행동입니다. 판사는 그냥 명령서에 서명하고 넘어가거나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번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상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는 검사들에게 직접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 중 하나인데 판사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롤링스톤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추가 기소장은 분명히 시카고가 로스앤젤레스를 좌지우지하려는 아주 교묘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정부가 패소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니마. A. 판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저나 당신 모두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네요. 저는 판사의 그 발언에 대해 니마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정부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계속 진행할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으로 정말 진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할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혐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시카고, 애틀란타 등에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만약 그들이 LA에서 이긴다면 아마도 그건 의미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나요? 저는 꼭 그게 일사부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이 일사부재리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게 일사부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미 판단된 쟁점을 다시 다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일사부재리 문제는 없습니다. 혐의가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문제가 생기는 건 배심원단이 선서하고 첫 번째 증인이 증언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배심원들이 아주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예를 들어 불법적인 합의가 없었다, 공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후에 공모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사건에서 재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사부재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석방을 결정했는데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사건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릴 더크는 로스앤젤레스 청부 살인 사건으로 8월 20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새 혐의들은 시카고와 애틀랜타 관련 분리돼 따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판결 후 더크의 수석 변호사 드루 필리 씨는 법원의 21개월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뱅크스 씨와 그의 무죄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왔으며 2026년 8월 20일에 있을 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청부 살인 혐의에 대한 검찰 증거가 얼마나 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국 협력자의 증언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죠. 저는 검찰이 사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유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범죄 조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릴 더크의 조직이든 마피아든 거리갱단이든 카르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밀고자나 고자질하는 이들만 의존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자증거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분명히 저는 그게 검찰의 입장이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증언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 같은 독립적인 메시지 증거로 그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그게 강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스틸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영떡 사건에서 훌륭했으니 이번 승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시. 알겠습니다. 니말 어머니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제시. 출연해서 좋았고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드바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